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분석뿐만 보아도 사실 뭐 30분, 1시간 뭐 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이긴 한데, 이걸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행동 분석, 행동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 제한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진술 분석, 그 다음에 행동 분석,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언어적 징후를 다른 징후와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징후는 언어적 징후도 있지만 준언어적 징후,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긴장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또 있어요. 그러면 비언어적 징후도 있고 준언어적 징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 분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 그리고 거짓을 나타내는 특유한 행동이 있는가? 진술 분석의 대상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면, 진술을 녹음, 녹화한 자료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진술 분석 중에서도 이 과학적 내용 분석, scientific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contents analysis라고 하는 것과 모니터링 기법,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 기법이라는 건 또 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준거 기반 내용 분석, 준거 기반 내용 분석,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준거 기반 내용 분석. 예를 들어서, 이제, CA라고 했는데,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컨텐츠 내용인 것이죠. 분석한다는 것은 analysis, 내용 분석인데, 이 CBC라고 하는 것은 criteria라고 하는 준거가 있고, 이거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bas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진술의 타당도를 분석한다. 진술의 타당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술 영어를 좀 써도 이해를 하십시오. 두 문자를 써야 되니까. 이 statement라고 하는 게 어떤 진술한다는 거죠. 말한다는 거죠. 진술의 타당도, validity를 분석한다. 그래서 SV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술의 타당도 분석은, 보통 진술의 타당도 분석은 이렇게 준거에 기반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 모니터링이다 라고 해서 리얼리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현실 모니터링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 CBC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 성피해자, 아동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준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준거도 상당히 많아요. 19가지의 준거가 있고, 거기에 보면 크게 뭐, 동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내용의 어떤 특수성에 관한 것,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위의 전형성에 관한 거,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해서 19개 정도를 물어보는 게 CBCA이고, 이래서 내용을 보는 거고, RLM이라고 하는 현실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8가지 정도를 봅니다. 8가지 정도를 보는 건데,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 분석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진술 분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예 생략하고 말하지 않는다. 불리한 거는 생략한다. 어쩔 수 없이 진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비슷하게 꾸며댄다. 그래서 이 피조사자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 모두 진술, 100% 진실, 100% 거짓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아주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숨기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다. 모두 거짓, 모두 진실은 어렵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기억을 회상하여 이 진술하게 하거나 이걸 기록을 하게 하면 자유회상에 의한 진술과 이 창조적 활동에 의한 진술에 무의식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RM이라고 하는 리얼리티, 현실 모니터링이다. 현실 모니터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 내적인 기억의 원천이 내적인 거에 의해서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감각에 의해서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각에 의해서 들어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온 거하고는 불일치가 생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유회상, 그 다음에 창조적인 거, 이거는 뭔가 차이가 있다. 이거를 보는 것이죠. 수사관은 이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패턴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거짓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의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근데 이거는요, 아까 보았던 인지면담은 이 증거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진술 분석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인지면담도 하고 진술 중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를 해보지는 하지만 인지면담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진술 분석 결과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니까요. 한번 내용을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술 분석의 기법은요, 크게 보면 진술의 이 스테이트먼트의 진실성을 탐지하는 SV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테이트먼트, 진술, validity, 그다음에 타당도, analysis, 분석이 있는데요. 진술 타당도 분석 SVA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탐지하는 과학적 내용 분석인 content analysis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 분석이 있어요. sca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SVA 하니까 꼭 무슨 차가 생각이 납니다. SVA 엉터리군요. 자, SV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riteria, 준거에 기반한 내용 분석이라는 CBCA가 있고, 그 다음에 reality monitoring이라고 하는 현실성 평가, 현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보는 거는요, 이 많은 걸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스캔이라고 하는 과학적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걸 좀 볼 텐데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현실성 평가라고 하는 건 한 8가지를 봅니다. 8가지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명료한가? 명료성.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이런 순서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 순서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이 감각 정보가 있는가? 감각에 의해서 나온 정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치에 맞는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과정이 그려질 수 있는가? 재구성이 가능한가? 과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공간에 대한 정보. 사건 당시에 이 공간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이런 공간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생각 정보 같은 것을 물어봐요. 근데 요거하고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19가지를 준거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이거는 8가지만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자체에서 생각, 추론, 이런 거와 실제 자기가 감각으로서 느꼈던 것은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RM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상대방을 하면, 이 사람은 상상에 의해서 기억의 원천이 이제 상상이 내적인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I think,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라든지, 왜냐하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추론, 생각 같은 것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RM 기법은 꼭 아동에 대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8가지니까 좀 적용이 좀 쉽고, 그 다음에 이 자체 내에서 거짓, 진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쓰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중에서 이제 스캔 분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과학적입니다. 과학적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내용 분석. 자, 일단 보면요, 순수한 상태의 진술서를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상태.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을 적도록 합니다. 근데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자, 진술서 지금 한번 써보십니다 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견본이라도 주시죠. 또는 뭐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쓰고 이렇게 쓰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쓰세요. 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있던 거를 모두를 다 쓰세요. 이게 순수한 상태의 진술서를 받는 것입니다. 네, 과학적 내용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차관점을 한번 보시죠. 차관점을 보시게 되면 이 진술서의 그 형식을 보는 거예요. 진술서의 형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진술의 그 패턴,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패턴과 변화에 주목을 한다. 왜 그 단어를 그 위치에 사용했는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단어가 그 위치에 사용되는가?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잘 보는 것이죠. 자, 거짓의 단서들 잘 보시죠. 시간적 순서가 완벽하다. No. 이건 거짓의 단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 지 구석 어디저기든 막 뒤죽박죽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막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쓴 내용이 막 시간적 순서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나와 있다. 이거는 거짓의 단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논리적이네. 정확하다. 그 다음에 감정과 감각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질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짓의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완벽해, 논리적으로 정확해 라고 하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는 거짓의 단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있을 만한 데서 이 감정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정 표현이 없다. 감각적 표현이 없다.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걸 갖다가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짓의 단서라고 보는 것이죠. 자, 또 보시죠. 그러면 두려움의 표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의 표현은 그 진실한 진술에서 그 두려움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근데 만일 진술서 내에 위협이나 위험에 그 직면한 그 상태에서 두려움과 고통 감정이 막 나타난다. 이것은 거짓의 징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술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냥 쓴 거예요. 진술조서라고 하는 것은 문답한 것이 진술조서고, 근데 이 진술서 내에 쓰라고 한 내용에 보니까 위험에 직면한 그 상태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거짓의 징후라고 판단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 좋죠? 예, 누구 노래입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못 볼 수 있는 우리는, 뭐 이런 노래, 송창식 노래인가요?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데, 이것은 진술서 내용에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미 알고 있던, known.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다. 또는 주된 사건을 together, 엄마, 아빠와 함께 together, 같이 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 그 다음에 함께한 사람과의 연대감,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속사의 연결 표현을 잘 보시면 진술 중에 뭐뭐뭐를 시작했다. I started. 난 뭘 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뒤에 반드시 일을 계속했는지 끝마쳤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접속사의 사용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 꾸며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뭐 해주고 뭐뭐 하고 나서 뭐 이런 말들은 그 뒤에 말들이 이제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시간 부분을 보시죠. 객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가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정해준 시간들이 객관적 시간인 것이죠. 객관적 시간. 그런데 이제 주관적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3시 반에서 뭐뭐 했고 뭐뭐가 이런데 괴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긴 동안은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지 이게? 이렇게 안에 괴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럴 때는 진술자가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계속하여 추궁을 한다. 계속하여 추궁을 한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객관적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4시간 차이가 나는데 본인은 이걸 딱 뭐 1시간 정도로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딱 해버렸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추궁을 해야 되겠죠.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진술자가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말이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 글에 이 박스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글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부분에 도입부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마무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간이 이게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쪼그라져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론 부분이 45에서 60% 정도, 몸뚱아리가 좀 이렇게 있어 보여야 되겠죠. 자, 사람을 기업으로 한다면, 글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뭐 15에서 25 정도는 들어가지고, 뭐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뭐 마무리 부분에서 한 25% 정도 뭐 좀 있다 하면 이 몸통이 45에서 한 60% 정도 차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몸통 부분이 애꿎게 40% 미만으로 나오고 있어? 이게 뭐 3등분, 사람이 3등분처럼 막 째그라지고 있다? 작다? 이러면 뭔가 숨기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구조로 봤을 때.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과학적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 컨텐트 어널리시스. 과학적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과학적 내용 분석. 그 다음에 분석을 마친 후에도 보면, 거짓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했죠? 라고 추궁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please. 다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의심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주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쪼그러져 있느냐. 이거 생략됐을 수 있다. 어떻게 그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40%도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이상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진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호칭도 예를 들면요, 제가 이보혜라고 하면 그분이요, 그 사람이 뭐뭐뭐뭐 씨가 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죠. 예, 미스 김이요. 그 김 누구누구가 그녀가 그는 뭐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동 분석 시간을 조금 적게 쓰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진실과 거짓을 나타내는 특유한 행동은 없고
행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징후를 봐야 되는데 징후는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준 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제가 팔짱을 끼고 있다, 비언어적인 거죠.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비언어적인 겁니다. 제가 바닥을 득득 긁고 있다, 비언어적인 겁니다. 이렇게 준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말이 갑자기 제가 그렇다는 겁니까? 갑자기 확 다운되고 천천히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준언어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자신감이 다운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준언어적인 것이죠. 이러한 징후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인 게 있다 하면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중에 우위를 점하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이 비언어적인 거,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뭐 인상 쓰거나 이런 것들은 한 70% 정도의 그 메시지 전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뭔가 탁 아니 제가 왜 하면서 이렇게 탁탁 털어낸다든지, 또는 뭐 설명적 아니 이렇게 뭐 이런 설명적 몸짓이라든지, 뭐 방어적 이런 몸짓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건데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라포 형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동안 평상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 거짓말쟁이는 진실하는 사람보다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정직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노력한다. 이것이에요. 자, 행동 관찰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3초에서 5초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허언 탐지기도 질문하고 나서 3초, 5초 동안에 호흡이나 맥박이 막 변화한다. 이런 걸 측정한다. 그리고 거짓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 징후가 집단적으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 집단적으로 군집으로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적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표가 아니라 언어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런 준언어적인 것들 막 이런 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서 행동의 기본축, 이 사람의 행동은 스타일이 고개를 약간 내리고 저쪽을 보고 얘기한다, 고개를 숙이고 얘기한다, 가끔 들었다 내려가는 스타일이다, 뭐 생각을 하고 얘기한다, 뭐 이런 어떤 기본축이 이렇게 나올 거 말이죠, 행동에. 그래서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거죠. 평상시에 버릇을 파악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수사관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울을 들여봐야 돼요. 여기서 거울 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도 그걸 따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관도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진범일 경우, 무고할 경우의 반응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질문하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사회화된 개인은 거짓말을 할 때 내적인 불안을 느낀다. 발각에 대한 공포, 죄책감, 수치심을 통한 비정상적 행동,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거죠. 수사관은 피의자의 현재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피의자의 반응을 본다. 피의자의 반응은 언어적 반응은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대형물이죠. 이런 거는 언어의 대형물입니다. 모른다, 안다, 그렇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준언어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느려진다. 갑자기 막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든지 장단 짧게 아니요 몰라요 말을 싫어요 당신은 나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준언어적 반응 개념이고, 그다음에 비언어적 반응은 팔짝 낀다, 뭐 손 늘림을 한다, 뭐 이렇게 떨고 있다, 뭐 이런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언어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언어적 징후를 한번 보시면, 자, 뭘 물어볼 때요, 완전한 거짓말을 하면 긴장이 생기는데 그 긴장을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적인, 암시적인 이런 답변을 하죠. 그래서 저를 차에 태웠어요. 감금한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감금해서 폭행을. 그런데 태웠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뭐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나가죠. 회피적인.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반응. 거짓말을 강화시킨다. 당신 그 주유소에 들어갔죠? 그러면 나는 진짜로 나는 관련이 없어요.
진짜로 나는 관련이 없어요. 뭐 이런 불필요한 반응. 그다음에 이제 생략하는 거죠. 훔쳤습니까? 한 푼도 갖고 있잖아요. 한 푼도 갖고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들. 네. 거짓말이 주는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한다. 미리 준비한 답을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거를 언어적 징후에서 보는 거고요. 준 언어적 징후는 곧 배우게 될 리드 기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준 언어적 징후 같은 것들은 보면요. 웃는다. 한다든지 제가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이런 것들 준 언어적 징후. 그 다음에 성량이 줄어들거나 속도가 줄어든다. 이거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반응이 금방 안 나오고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진술의 반복, 질문의 성격, 질문이 반복된다 이런 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반응의 길이, 그 다음에 끼어들게 되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용의자군에다 집어넣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중간에 탁 끼어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반응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준 언어적 징후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징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메시지에서 한 70% 정도의 전달력이 있다. 그래서 손짓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해주는 손짓. 아니 그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하는데 결백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설명 전문집이 결백한 사람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 범인은요, 자기의 쓸데없는 손짓, 몸동작 이런 거를 자제하려고 하죠. 괜히 노출될 테니까. 그래서 설명적 손짓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적 손짓. 이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징후죠.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뭐 불안의 징후가 이제, 다듬기 뭐 이런 거, 불안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선 접촉 부분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을 파악을 합니다. 표정이 순간에 싹 변하고 한다고 그러죠. 뭐 헤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얼굴의 미세 표정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볼 때 화가 뭐 이렇게 놀란 표정 난다든지, 눈이 커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미세 표정을 연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동작 같은 거, 발을 덜덜덜 떤다, 발을 직접 바닥을 긁는다, 뭐 이런 것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를 보았을 때도 회피의 몸짓을 보여준다. 근데 만약에 좀 결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그 다음에 빳빳하게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다리를 꼰다 해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고 이런 것인데 이제 이런 범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동작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손을 갖다가 발밑에 딱 넣어가지고 손동작을 이제 고정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징후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로 하고요. 오른쪽은 리콜 개념이죠. 회상하는 개념. 이쪽은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 이거는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만들어낸 기억인 것이죠. 행동분석 인터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행동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의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뷰예요. 행동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의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뷰다. 그래서 Behavior Analysis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havior Analysis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추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문하기 위한 전략 공식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 질문은요, 보시죠. 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긴장이에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 긴장을 풀어주는 게 라포 형성 단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 유발 질문, 행위 촉발 질문, provoking, 뭘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질문하는 것은 다시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긴장하게 만들면서 이 거짓의 행동 징후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면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성이 있으신가요? 조사받는 기분 어떠십니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요? 범죄를 당신이 하지 않았다고 보증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범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범인이 이런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반성하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은 행위 유발 질문인 것이죠. 다시 긴장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실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규정을 하죠. 그리고 훔친다, 죽인다, 강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규정적인 말을 그냥 써요. 그러나 기만적인 사람은 애매하게, 간략하게 대답을 한다. 누가 했는지 아나요? 그러면 진짜 돕고 싶은데요.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기만적 피의자 아니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진실한 피해자, 용의자, 결백한 용의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 결백한 용의자는 좀 협조적이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좀 개방적이고 즉흥적이고 좀 진지하고 자신감이 있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공세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공세적이다. 근데 범인 용의자는 사과한다, 지나치게 예의 바르다. 조사관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와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자, 학습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진술 분석은 과학적 내용 분석 부분에서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술서를 순수하게 작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형식 패턴 같은 거를 내용 자체가 아닌 패턴 같은 거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행동 분석의 징후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고 종합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응하려고 하는 손짓에는 개인적 제스처, 개인의 특유의 제스처, 다듬기 제스처, 방어적 제스처가 있다. 방어적 제스처,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보이게 하려는 거죠. 방어적 제스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행동을 분석하는데 이거를 Behavior Analysis Interview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를 통해 행동을 분석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행위를 촉발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리드 테크닉 9단계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원성을 알려주십니다.